방콕의 어느 고급 오피스에서 한 여성 기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30년간의 취재 수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벽에는 한국과 태국의 역사적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죠. 그녀는 이제 마지막 원고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30년간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던 걸까요? 태국 최고의 영자신문 방콕 포스트의 왕실 담당 수석기자였던 그녀는 1994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왕실 중심의 안정된 나라 태국에서 격변하는 민주화의 현장 한국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린 타나폰입니다. 태국 방콕 포스트의 전직 왕실 담당 수석기자이자 30년간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한 언론인이에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를 한국 전문가라고 부르시지만 사실 제 정체성의 핵심은 왕실 기자였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방콕 왕궁 근처의 타틴 지역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왕실과 인연이 깊었죠. 증조할아버지는 라마 5세의 고문관이었고 할아버지는 왕실 도서관의 수석 사서였으며 아버지는 왕실 의정과에서 30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저 역시 자연스럽게 왕실의 영향 아래에서 성장했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왕실의 품격과 전통을 몸소 체험하며 자랐어요. 매년 송크란 축제 때면 왕궁에서 열리는 특별 행사에 참석했고 로이크라통 축제에서는 왕실 가족들과 함께 물등을 띄우는 영광도 누렸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제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죠. 저희 집안은 특히 왕실 의전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한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왕실 뉴스를 체크하셨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종종 왕실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우리나라의 안정과 번영은 모두 왕실 덕분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방콕 출라롱콘 대학교 언론학과를 졸업하고 방콕 포스트에 입사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지원한 부서가 왕실 출입부였어요. 당시만 해도 여성 기자가 흔치 않았지만 저의 가족 배경과 왕실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높이 평가받아 발탁되었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이미 왕실 저널리즘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어요. 졸업 논문도 태국 왕실 보도의 역사와 그 사회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작성했죠. 지도 교수님께서는 제가 쓴 논문이 왕실 보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셨답니다. 입사 초기에는 힘든 일도 많았어요. 왕실 보도는 한치의 오류도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왕실 의전 지침에 맞춰 검토해야 했고 보도 전에는 반드시 왕실 사무처의 확인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이런 엄격한 과정이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맡았던 첫 취재였어요. 푸미폰 국왕께서 방콕 외곽의 농촌 마을을 방문하신 날이었죠. 국왕께서는 무려 4시간 동안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셨답니다. 그날 저는 왕실이 단순한 상징이 아닌 국민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왕실 기자로서의 10년은 저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매일 아침 왕실의 일정을 확인하고 푸미폰 국왕 폐하의 행보를 세심하게 기록하며 왕실의 가치가 태국 사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는지 직접 목격했죠. 푸미폰 국왕께서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태국인들의 정신적 지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1992년 방콕 민주화 시위 때의 일이에요. 군부와 시위대의 충돌이 극에 달했을 때 푸미폰 국왕께서 양측 지도자들을 무릎 꿇려놓고 중재하신 장면을 취재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왕실은 우리 태국의 마지막 보루이자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요. 취재 현장에서 목격한 국왕의 지혜와 통찰력은 저를 더욱 확고한 보수주의자로 만들었어요. 급진적인 변화가 아닌 전통과 안정을 통한 발전이야말로 진정한 진보라고 믿게 되었죠. 제 기사는 항상 이런 관점에서 작성되었고 방콕 포스트의 대표적인 보수 논설위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저는 점차 보수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갔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존중하고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발전을 추구하며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언론인의 책무라고 믿게 되었죠. 방콕 포스트에서도 제가 쓴 칼럼은 항상 보수적 시각에서 사회 현상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렇게 10년간의 왕실 기자 생활은 저를 태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은 여러 차례 왕실 보도상을 수상했고 태국 언론계에서 제 이름은 곧 왕실 전문가의 대명사가 되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이 이렇게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2020년 태국이 정치적 격변기를 겪던 시기였어요. 왕실 모독죄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던 때죠. 방콕 포스트의 프리아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린, 당신의 보수적 시각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한국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 제안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집장의 설명을 들으며
점차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한국은 지금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극에 달했어요. 특히 언론계의 이념 대립이 심각하죠. 당신처럼 왕실 중심의 안정을 경험한 기자의 시각으로 한국의 상황을 분석해 주었으면 해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태국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는 세력 간의 갈등은 어쩌면 태국도 곧 겪게 될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2020년 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던 시기에 저는 한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시기였지만 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한국 언론계의 독특한 지형도였답니다. 처음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이 잊히지 않네요. 태국 최고의 영자신문 기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방문했지만 그들과의 첫 만남은 제가 알던 언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분위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극단적인 양극화였죠. 한쪽에서는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태국의 언론이 항상 중립과 안정을 추구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보도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2022년 정권 교체 이후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보도 방향이 편향되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또 다른 형태의 편향처럼 보였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대통령 관련 보도였어요. 태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신랄한 비판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전직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공영방송이 보여준 태도는 제가 알던 공영방송의 역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저는 자주 이런 의문을 품었어요. 최근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웠는데 공영방송은 이 사안을 다루면서도 특정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더군요. 태국의 언론이라면 사회적 합의와 안정을 위해 중립적 입장을 취했을 텐데 말이에요. 2023년의 검수완박 논란을 취재하면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을 다루는 한국 언론의 모습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했어요. 한쪽은 검찰 독재를, 다른 쪽은 입법 독재를 외치며 대립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태국의 안정된 언론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매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주최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태국에서는 언론사가 직접 정치적 집회를 주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한국의 모습이 태국에 주는 교훈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나친 대립과 갈등은 경계해야 하지만 건강한 비판과 감시는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최근 태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안정과 변화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생각해요.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한국처럼 자유롭지만 때로는 혼란스러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태국처럼 안정적이지만 어쩌면 경직된 길을 갈 것인가? 아마도 정답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제가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지내며 매일매일 마주하는 숙제가 되었답니다. 한국의 언론 환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태국과 한국 두 나라가 같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대처했던 그 시기 말입니다.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는 마치 쓰나미처럼 아시아 전역을 강타했죠. 당시 저는 방콕 포스트의 경제부 기자였는데 우리나라가 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답니다. 태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왕실을 중심으로 뭉쳤어요. 푸미폰 국왕께서는 충분성 경제 이론을 제시하시며 국민들을 안정시키셨죠. 과도한 개발과 성장보다는 자족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를 추구하자는 것이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당시 국왕의 연설을 직접 취재했던 것을 기억해요. 연설이 끝난 후 주변의 시민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국왕의 말씀 한마디에 사회적 불안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왕실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답니다.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어요.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면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시작했죠. 대기업들은 해체되거나 매각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시 태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이런 급진적인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한 거죠.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어떻게 정부의 강제나 왕실의 지도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죠. 시골 할머니부터 초등학생까지 전 국민이 자신들의 금을 국가에 헌납했어요. 태국에서라면 왕실의 호소가 있었어야 가능했을 일인데 한국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답니다. 이런 차이는 결과에도 반영되었어요. 태국은 왕실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회복을 추구했지만 그만큼 회복 속도는 더뎠죠. 반면 한국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시민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빠른 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인 두 나라 국민들의 태도였어요. 태국 국민들은 왕실의 지도를 기다리며 차분히 위기에 대처했죠. 반면 한국 국민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때로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번 그 시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태국의 안정 지향적 접근과 한국의 혁신 지향적 접근, 어느 쪽이 더 나았을까요? 사실 이건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분명한 건 두 나라 모두 자신들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태국은 왕실을 중심으로 한 안정과 통합을 통해, 한국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과감한 개혁을 통해 말이죠. 어쩌면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해결책을 찾았던 게 아닐까요? 지금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지내면서 저는 종종 그때의 교훈을 떠올립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이더군요. 태국은 왕실과 정부의 지도하에 안정적인 대응을 추구했고, 한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K-방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죠. 이런 경험들은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회 시스템은 결국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다는 거죠. 태국의 왕실 중심 체제가 나쁘다거나 한국의 시민 중심 체제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태국의 체제는 사회적 안정성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탁월하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큰 혼란 없이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빠른 변화와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태국은 한국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한국은 태국의 안정성과 조화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도 한국의 뉴스 현장을 누비고 있답니다. 외환위기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우려스러웠던 순간도 목격하게 되었죠. 바로 2016년 대통령 탄핵 사태였어요. 태국의 왕실 기자 출신인 제게 국가 원수에 대한 탄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시민들의 촛불 집회를 생중계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죠. 특히 공영방송의 보도 행태는 제게 큰 혼란을 안겼어요. 그들은 객관적 보도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탄핵을 주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매일 저녁 뉴스에서는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보도가 쏟아졌고 청와대 앞 집회 현장은 마치 축제처럼 중계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영방송의 올바른 역할일까? 저는 자주 이런 의문을 품었어요. 태국에서 공영방송은 국가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기본 책무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공영방송은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는 듯 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보도의 편향성이었어요. 탄핵 반대 집회는 거의 다루지 않거나 다뤄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도했죠. 광화문의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민주적 저항으로, 탄핵 반대 집회는 수구 세력의 집회로 프레임이 씌워졌답니다. 이런 편향된 보도는 사회 갈등을 더욱 키웠어요. 한쪽에서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좌파 쿠데타를 외쳤죠. 정작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정과 미래였는데 그런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탄핵 인용 후의 분위기였어요. 승리한 쪽의 환호성과 패배한 쪽의 절망이 극명하게 갈렸죠. 마치 내전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태국의 정치 문화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태국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있어도 왕실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기에 극단적인 대립은 피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이 최종 판단을 내렸지만 그것이 사회 통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죠. 더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탄핵 선고 순간까지도 전국에 생중계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언론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실감했답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승리였을 수 있어요. 국민의 뜻에 따라 권력자가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분열이었습니다. 이런 분열은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보수와 진보는 여전히 극심한 대립 상태에 있고 사소한 사안도 정치적 이슈로 번지곤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종종 태국의 정치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태국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극단적인 사회 분열은 막을 수 있었어요. 왕실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기에
정치적 갈등이 있어도 일정선은 넘지 않았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숙제가 아닐 거예요. 아마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고민하는 문제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언론이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공영방송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저는 지금도 그때 공영방송이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더라면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분열이 젊은 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대학가에서 만난 청년들은 이미 진영 논리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SNS에서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한국이 원했던 민주주의의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답니다. 특히 최근의 조국 사태를 취재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깊어졌어요. 같은 사실을 두고도 진영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왔고 공영방송조차 이런 갈등 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정치적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하곤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폭력적 충돌은 피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완벽한 합의는 없더라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 태국의 안정성이 주는 편안함도 좋지만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가 가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겠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하는 다리 역할.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의 언론에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고민하던 그때로부터 몇 년이 흘러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2022년 한국에서는 5년 만에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섰답니다. 이전의 우려와 달리 정권 교체는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게 이루어졌어요. 아, 이것이 바로 보수의 현대화구나.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무척 설렜답니다. 태국의 보수가 여전히 전통적 가치만을 고수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보수는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최근 제가 취재한 보수 집회 현장도 이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태극기만 들고 있던 모습이 아니라 대신 젊은이들이 들고 있는 위트 있는 피켓들이 눈에 띄었죠. 법치 없이 민주 없다. 공정과 상식이 이긴다. 같은 구호들은 보수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좋은 예시였답니다. 태국의 언론인 동료들에게 이런 변화를 전하면 그들은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보수가 그렇게 변할 수 있냐고요. 태국의 보수는 여전히 왕실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하죠. 변화하는 보수. 그것이 바로 보수의 미래가 아닐까요?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세대 간, 노선 간 갈등이 있고 진보 진영과의 소통도 여전히 쉽지 않죠. 하지만 적어도 변화하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보수는 태국의 보수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검수완박 반대 집회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법조인, 대학생, 주부 등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었고 표현 방식은 평화로웠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반대만 외치는 보수가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보수, 소통하는 보수가 되고 싶어요. 한 청년 보수단체 대표의 이 말에서 저는 한국 보수의 밝은 미래를 보았답니다. 태국과 한국의 보수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차이가 보여요. 태국의 보수가 왕실이라는 확고한 중심축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의 보수는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어쩌면 이것이 한국 보수가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디지털 활용 방식이에요. 한국의 보수는 SNS를 통해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유튜브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파하죠. 반면 태국의 보수는 여전히 전통적인 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태국의 보수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왕실이라는 소중한 전통은 지켜야 하겠지만 현대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새로운 보수 정권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저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구현될지 또 그것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보는 것이 저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면서 설렘을 느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까? 한국의 보수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갈까? 이런 기대를 안고
저는 오늘도 한국의 뉴스 현장을 누비고 있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유튜브를 통한 소통 방식이에요.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이들은 기존 공영방송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의 뉴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철저한 팩트체크와 심층 분석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 검수완박 법안을 다룰 때도 법조인 출신 유튜버들이 전문적인 법률 분석을 제공했죠. 덕분에 시민들은 공영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한 유튜버의 이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해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진실들을 알게 되면서 뉴스를 보는 시각이 더욱 균형 잡히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었죠. 공영방송에서는 이런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을 극우 가짜뉴스로 일축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 사이트에서조차 이들의 보도를 검증 없이 허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뿐인데 왜 극우로 몰아가는 걸까요? 한 보수 유튜버의 이 말에서 저는 한국 언론의 과제를 발견했어요.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이런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한국의 언론 지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시민들은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태국의 언론 환경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왕실을 중심으로 한 안정은 중요하지만 건강한 토론과 다양한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보수 진영과 뉴미디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최근 태국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특히 2023년 태국의 전진당 해산 사태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답니다. 전진당이 추진했던 왕실 모독죄 개정 시도는 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태국 헌법재판소가 이를 국가체제 전복 시도로 판단해 정당을 해산시켰을 때 저는 한국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죠. 진보와 보수, 전통과 변화 사이의 긴장이 두 나라에서 얼마나 다르게 표출되는지 실감했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양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태국은 왕실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안정을 추구했고 한국은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했죠.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분명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죠.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하는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다라는 식의 사고가 만연해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기구를 만들어 중요한 국가정책을 논의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비록 완벽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답니다. 반면 태국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해 보여요. 왕실 모독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전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되었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서구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한국과 태국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유교적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조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어요. 때로는 충돌하고 갈등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죠.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K방역이 좋은 예시가 아닐까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냈으니까요. 태국의 경우는 좀 더 전통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왕실을 중심으로 한 안정과 조화를 우선시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죠. 이것이 보수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과 문화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민주주의의 완성형이란 것이 과연 존재할까? 어쩌면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고유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나라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한국의 사례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을, 태국의 사례는 전통적 가치와 안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면서 각자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저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요. 한국과 태국 두 나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해답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도 두 나라의 뉴스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제게는 늘 새로운 통찰을 주거든요. 한국과 태국 두 나라의 현실을 비교하며 고민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제 자신의 변화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30년 전 왕실 기자로서의 확고했던 신념을 가지고 한국에 왔던 제가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왕실 중심의 안정이 유일한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때로는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물론 이것이 태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다른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특히 최근 태국의 정치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왕실 모독죄 개정을 둘러싼 논란, 청년들의 민주화 요구, 이런 도전들을 단순히 위험한 변화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보면서 태국의 장점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안정과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전통이 어쩌면 한국이 필요로 하는 가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태국은 한국으로부터 건설적 갈등의 가치를, 한국은 태국으로부터 조화로운 안정의 지혜를 배우면 어떨까요?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충격을 받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때로는 우려를 느끼면서도 결국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단순한 보수 언론인이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대신 아시아의 미래를 고민하는 언론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30년 전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저는 이곳에서 태국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 임무는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한국과 태국 두 나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결국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한국과 태국 두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방콕 포스트 수린 타나폰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